조선왕조실록 2피 17년 전쟁의 비극 임진왜란 조선을 집어삼킨 불길 1592년 4월 14일 새벽 부산 앞바다가 검게 변했습니다. 배였습니다. 수백 척, 아니 수천 척의 배가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첨사 정발은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쓰나미다. 그날 하루 만에 부산성이 함락되었습니다. 3일 만에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했습니다. 조선 팔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임진왜란 7년간 조선을 지옥으로 만든 전쟁. 1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죽고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문화재가 불탔던 비극.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바다를 지킨 이순신, 의병으로 일어선 백성들, 그리고 끝내 조선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조선왕조실록 2피 10에서는 임진왜란의 모든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조선은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7년 전쟁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전쟁 전야 무너진 평화. 1590년 조선 한양은 평화로웠습니다. 광화문 앞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강에는 배들이 오가며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조선은 200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고 양반들은 학문을 논했으며 왕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착각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열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을 정복하고 명나라를 손에 넣겠다. 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1590년부터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준비를 해라. 배를 건조하라. 병력을 모집하라. 일본 전역이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1591년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사절단의 부사 김성일과 정사 황윤길. 그들은 일본의 전쟁 준비를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끝없이 훈련하는 군사들, 최신 조총으로 무장한 병사들. 황윤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1592년 초 통신사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조 임금이 물었습니다. 일본의 형세가 어떠하던가? 황윤길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위급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하며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입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김성일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하, 황윤길의 말은 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은 전쟁할 의도가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단지 과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김성일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 김성일은 정치적 반대파인 황윤길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국가의 안위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선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결국 선조는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일본이 감히 조선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조정 대신들도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전쟁 준비는 돈이 많이 든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200년간 평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은 형식적이었고 무기는 낡고 부족했으며 성곽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은 무능했습니다. 대부분 뇌물로 자리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낮았습니다. 군역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역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1592년 4월 초, 대마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군이 집결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군사가 모이고 있다. 배들이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조정은 무시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일 뿐이다. 일본이 감히. 그리고 4월 13일 밤, 일본 규슈 나고야항에서 거대한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만 8천 명. 그 뒤를 가토 키요마사의 2만 2천 명이 따랐습니다. 총 15만 8천 명의 대군. 조선을 향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외란의 시작, 부산성의 비극. 1592년 4월 14일 새벽 5시. 부산 앞바다. 부산 첨사 정발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첨사님, 큰일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정발은 급히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지평선을 뒤덮은 배들이었습니다. 7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군은 신속하게 상륙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 1만 8천 명. 그들은 즉시 부산성을 포위했습니다. 부산성의 조선군은 고작 1천여 명. 병력 차이가 18배였습니다. 정발은 급히 한양에 급보를 보냈습니다. 왜군이 침입했습니다. 수만 명이 부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급보가 한양에 도착하려면 최소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총 사격이 성벽을 뒤덮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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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군은 처음 보는 무기에 당황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불을 뿜는 무기다. 조총은 혁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활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이 쉬웠습니다. 활은 숙련되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조총은 몇 주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군은 수천 정의 조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탄환이 빗발쳤습니다. 성벽 위에 조선군이 쓰러졌습니다. 으악! 엄폐하라.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조총의 사정거리는 성벽의 화살보다 길었습니다. 오후 2시, 왜군이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일제히 사다리를 타고 올랐습니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을 부었으며 창으로 찔렀습니다. 정발은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적을 베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부산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왜군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10명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4시, 동쪽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왜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하지만 왜군은 가차 없었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학살했습니다. 노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지옥이었습니다. 정발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산 첨사다. 이 땅은 조선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가 마지막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쓰러졌습니다. 부산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걸린 시간 단 하루. 부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의 다른 성들이 동요했습니다. 동래성의 부사 송상현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산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우리도 곧 공격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장수는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적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하여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상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신하다. 신하는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 4월 15일, 왜군이 동래성을 포위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성문에 큰 글씨로 써서 보냈습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길을 빌려주려면 빌려주라.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상현은 답했습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래성의 병력은 약 3,000명, 왜군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산성보다 더 큰 병력 차이였습니다. 조총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상현은 전군에 명령했습니다. 끝까지 싸운다.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왜군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송상현은 관복을 입고 정청에 앉았습니다. 왜군이 다가왔습니다. 항복하라. 송상현은 웃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신하다. 신하는 나라와 함께 죽는다. 그가 칼로 베었습니다. 송상현은 그렇게 순절했습니다. 동래성도 함락되었습니다. 걸린 시간 단 하루. 부산과 동래가 무너지자 경상도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관리들은 도망치거나 항복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4월 17일 밀양 함락, 4월 18일 청도 함락, 4월 19일 대구 함락. 하루에 한 성씩 무너졌습니다.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유도. 여러분,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경상도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조선 역사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주세요. 지금부터는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가 도망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파죽지세, 한양 함락까지. 1592년 4월 20일 부산 함락 소식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선조와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동래도 함락되었다고? 이럴 수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패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양 함락, 대구 함락, 상주 함락. 조정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황윤길의 말을 무시한 탓이다. 아니다. 김성일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군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조판서의 잘못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선조는 급히 방어 대책을 세웠습니다. 신립장군을 보내라. 그가 왜군을 막을 것이다. 신립.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워 명성을 얻었습니다. 선조는 그에게 8,000명의 군사를 주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그대 손에 달렸소. 왜군을 막아주시오. 신립은 충청도 탕금대로 향했습니다. 탕금대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면 한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월 27일 신립의 군대가 탕금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형을 살폈습니다. 탕금대는 강을 끼고 있는 평지였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건의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은 평지입니다. 기병이 싸우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왜군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차라리 험한 산성으로 들어가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립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말을 타고 싸웠다. 평지에서 기병으로 싸우는 것이 내 방식이다. 왜군이 조총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기병으로 단숨에 격파하겠다. 신립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여진족은 활과 칼로 싸웠습니다. 그때는 기병 돌격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아침 왜군 선봉대가 탕금대에 도착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1만 8,000명. 그 뒤를 가토 키요마사의 군대가 따랐습니다. 총 3만 명이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신립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전군 돌격. 8,000 기병이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와!
조선군은 용맹했습니다. 왜군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왜군은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전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명령했습니다. 조총부대, 대열을 갖춰라. 첫 번째 줄, 사격 준비. 수천 명의 조총병이 일제히 총을 겨눴습니다. 조선 기병이 100m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발사. 탕탕탕탕탕. 수천 발의 탄환이 쏟아졌습니다. 선두의 기병들이 말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으악. 말이. 하지만 뒤의 기병들은 계속 돌진했습니다. 두 번째 줄 발사. 탕탕탕탕탕. 또다시 수천 발이 날아왔습니다. 조선 기병이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말이 쓰러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줄 발사. 탕탕탕탕탕. 조선군의 돌격은 무너졌습니다. 조총의 위력 앞에 기병 돌격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신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다고? 이럴 수가. 그는 다시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총의 집중 사격 앞에 기병은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오후 2시 조선군은 붕괴되었습니다. 8,000명 중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신립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자결한 것입니다. 탕금대 전투는 완패였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립 장군이 패했다. 한양까지 막을 군대가 없다. 왜군이 곧 한양에 도착한다. 선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을 버린다. 북쪽으로 피난한다. 5월 2일 밤 선조는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세자와 일부 대신들만 데리고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임금이 도망쳤다. 우리를 버리고 갔다. 분노와 절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창덕궁과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배신자,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왕궁이 불탔습니다. 200년간 조선의 중심이었던 궁궐이 혼란 속에서 노비들이 장례원에 침입했습니다. 장례원에는 노비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이제 우리는 자유다. 노비 문서가 불에 탔습니다. 수만 명의 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란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5월 3일 왜군 선봉대가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비어있는 한양을 차지했습니다. 부산 상륙 후 단 20일만이었습니다.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가 함락된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진격이었습니다. 고니시는 경복궁터에 섰습니다. 불탄 궁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끝났다. 이제 명나라로 가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사장 선조의 피난, 왕의 도주와 백성의 분노. 5월 2일 밤 경복궁. 선조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왕의 옥새, 몇 가지 중요한 문서, 그리고 소수의 신하들. 조용히 움직여라. 백성들이 알면 안 된다. 한밤중 선조 일행은 북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한양이 보였습니다. 200년간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 백성을 버리고 임금으로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양에 남으면 왜군에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왕이 포로가 되면 조선은 완전히 끝입니다. 왕조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 의무다. 선조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피난길은 험난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말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왕세자 광해군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낙오했습니다. 늙고 병든 신하들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전하, 먼저 가십시오. 신은 여기서. 선조는 그들을 두고 갔습니다. 5월 4일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개성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피난을 오시다니. 한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개성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왜군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하, 더 북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5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은 고려의 예수도였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왜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조는 평양에서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각도에 경문을 보냈습니다. 의병을 일으켜라. 왜적을 막아라. 조선을 지켜라.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임금이 우리를 버렸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왜군이나 조선 조정이나 백성을 착취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선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계속 북상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선봉을 섰습니다. 5월 10일 개성 점령, 5월 15일 황주 점령, 6월 14일 평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선조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평양도 안전하지 않다. 더 북쪽으로.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의주까지 가면 명나라 국경입니다. 그것은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고집했습니다. 목숨을 보전해야 왕조를 지킬 수 있다. 의주로 간다. 6월 23일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팔도 최북단, 압록강 건너편은 명나라였습니다. 선조는 거의 명나라로 망명할 뻔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의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왕이 머물 궁궐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민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경복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왕이 이제는 보잘것없는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조선이 정말 망하는 것인가? 그때 한 신하가 급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하, 좋은 소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순신? 정말인가? 자세히 보고하라. 신하가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로 왜군 함대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배로 왜적들을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승전보였습니다. 육지에서는 계속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순신, 그가 조선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도망치고 있는데 신하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조선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의주에서 선조는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 황제께 상소를 올려라. 조선이 위기에 처했다고. 명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명나라는 조선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조국- 책봉 관계였습니다. 명나라는 고민했습니다. 조선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 다음 목표는 명나라일 것입니다. 결국 명나라는 군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선이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유도. 여러분, 선조의 피난과 조선의 절망적 상황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순신의 활약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는 조선 수군의 기적 같은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5장 이순신의 등장, 바다를 지킨 영웅. 1592년 5월 4일, 전라좌수영, 여수.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급보를 받았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패배했습니다. 왜군 함대가 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거북선 건조, 군사훈련, 무기보수, 식량 비축,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47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묵과에 급제했고 여러 번 좌천을 당했으며 1591년에야 전라좌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장군이었습니다. 전군에 출전 명령을 내린다. 왜적을 바다에서 막는다. 5월 7일 이순신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총 85척의 함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거북선 한 척. 거북선은 혁명적인 배였습니다. 지붕이 있어 적의 화살과 총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충각이 달려 적선을 들이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갑선이었습니다. 5월 7일 옥포해전. 이순신 함대는 옥포 앞바다에서 외선 30여 척을 발견했습니다. 왜군은 육지에 상륙해 있었습니다. 약탈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전선, 포격 개시. 조선 수군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쾅, 쾅, 쾅. 외선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왜군은 당황했습니다. 조선 수군이다. 배로 돌아가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선 함대는 빠르게 외선을 포위했습니다. 거북선이 앞장섰습니다. 외선들 사이를 누비며 대포를 쏘았습니다. 외선들이 차례로 격침되었습니다. 옥포해전은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외선 26척 격침.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첫 승전이었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바다에서 왜적을 격파했다. 이순신 장군 만세.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5월 29일 사천해전. 이순신은 사천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왜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안에 조총병을 배치했습니다. 조선 함대가 접근하자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탕탕탕. 이순신의 부장 이영남이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으악. 조선 수군이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침착했습니다. 거북선 전진. 거북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붕이 총알을 막았습니다. 거북선이 외선에 접근해 대포를 쏘았습니다. 쾅! 외선이 폭발했습니다. 다른 판옥선들도 합류했습니다. 외선 1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6월 2일 당포해전. 이순신은 계속 왜군을 추격했습니다. 당포에서 외선 21척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완승이었습니다. 외선 21척 전멸. 6월 5일 당항포해전. 외선 26척 격침. 6월 7일 율포해전. 외선 7척 격침. 한 달 동안 5번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격침시킨 외선만 100척이 넘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술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왜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왜군은 백병전에 강했습니다. 배에 올라타 칼로 싸우는 전술. 하지만 대포전에는 약했습니다. 이순신은 절대 백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대포로 공격했습니다. 하깃진이라는 진법을 사용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대형 외선을 포위하여 사격했습니다. 왜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7월 8일 한산도 대첩. 이순신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류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시기했습니다. 이순신만 공을 세운다. 나도 전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원균은 무능했습니다. 이순신은 그를 참아야 했습니다. 연합함대가 한산도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왜군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73척의 대함대. 왜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온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이순신은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수의 배를 보냈습니다. 마치 겁먹은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왜군은 추격했습니다. 저들이 도망친다. 쫓아가라.
외선들이 일렬로 추격했습니다. 넓은 바다로 유인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의 주력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반원형으로 외선을 포위했습니다. 포격 개시, 수십 척의 판옥선이 일제히 포를 쏘았습니다. 쾅쾅쾅쾅. 외선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망에 갇힌 외선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73척 중 59척이 격침되었습니다. 14척만 겨우 도망쳤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세계해전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의 의미는 컸습니다. 왜군의 서해 진출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지의 왜군은 고립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연전연승 소식은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순신, 바다의 영웅, 조선을 구한 장군, 의주에 있던 선조도 기뻐했습니다. 이순신은 과연 명장이구나. 그를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라. 조선의 모든 수군을 그가 지휘하게 하라. 이순신은 조선 해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계속 훈련하고 준비하고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제6장 백성들의 저항, 의병의 봉기. 1592년 5월, 경상도 의령. 한 노인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곽재우 33세. 양반 출신의 유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을에 왜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약탈하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곽재우는 분노했습니다. 조정은 도망쳤다. 관군은 무너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관군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섭시다. 의병을 조직합시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농부들입니다. 하지만 곽재우는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농부지만 조선 백성입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농부, 장인, 상인, 노비, 신분에 관계없이 모였습니다.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홍의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첫 의병대는 불과 50명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농기구, 몽둥이, 활. 하지만 그들에게는 왜군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형지식.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모든 산, 모든 강,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곽재우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왜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밤에 왜군 진영을 습격했습니다. 보급품을 빼앗고 불을 지르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왜군은 당황했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저항한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밤에도 안심할 수 없다. 곽재우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영천의 정인홍, 전라도 담양의 고경명, 충청도 청주의 조연.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의병의 구성은 다양했습니다.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대의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선비의 의무. 농민들이 대부분의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노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해방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승려들도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불교는 조선에서 억압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위기 앞에서 승려들도 일어섰습니다. 서산대사 휴정. 그는 전국의 승려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불법도 없다. 의승군을 조직하라. 수천 명의 승려가 의승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형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의병의 전투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정규전을 피했습니다. 대규모 회전을 하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와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밤을 이용해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반 백성처럼 지내다가 밤이 되면 무기를 들었습니다. 왜군은 누가 의병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1592년 8월 영천 전투. 경상도 영천은 왜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의병장 권응수와 정인홍이 힘을 합쳤습니다. 의병 1천여 명이 영천성을 포위했습니다. 왜군 수비대는 500명. 수적으로는 의병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왜군은 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병들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밤을 이용해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의병들은 용맹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향을 위해 싸웠습니다. 왜군을 성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영천 탈환. 의병의 첫 성 탈환이었습니다. 소식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성을 되찾았다. 의병이 왜군을 물리쳤다.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의병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의 입장에서 의병은 악몽이었습니다. 낮에 점령한 마을에서 밤이 되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습격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급로는 계속 끊어졌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보급이 와야 했는데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육지의 보급로는 의병이 끊었습니다. 왜군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탈로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탈하면 의병이 더 늘어났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만에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로 진격한다.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선 점령은커녕 점령한 땅도 제대로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의병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유도. 여러분, 백성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보셨습니다. 관군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전쟁의 전환점이 된 전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장 반격의 시작, 평양 탈환과 행주대첩. 1592년 7월, 명나라 조정, 북경. 만력제는 조선의 구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조선을 도와야 하는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명나라일 것입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만력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을 구원한다. 대군을 파견하라. 7월 17일, 명나라 원군 5,000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선봉장은 조승훈. 하지만 이 군대는 정찰대 성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원군이 아니었습니다. 조승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군 따위? 우리 명군의 상대가 되겠는가? 7월 23일, 평양 전투. 조승훈의 5,000명이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평양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1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명군은 경솔하게 공격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왜군의 조총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탕탕탕탕. 명군이 무너졌습니다. 조승훈은 급히 후퇴했습니다. 5,000명 중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명군의 첫 출전은 실패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만력제는 분노했습니다. 무능한 놈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군을 보낸다. 12월, 명나라 대군이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총병 이여송이 이끄는 4만 3천 명, 그리고 부총병 이여백의 2만 명, 총 6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여송은 명나라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몽골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용맹하고 전략에 능했습니다. 1593년 1월, 이여송의 명군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군도 합류했습니다.
연합군 총 7만 명, 평양성의 왜군은 1만 5천 명. 수적으로는 연합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월 6일 평양성 공격 개시. 명군은 5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대포를 동원해 성벽을 부쉈습니다. 조선군도 호응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1월 8일 명군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왜군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니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퇴한다. 남쪽으로 철수한다. 밤을 틈타 왜군은 평양성을 빠져나갔습니다. 1월 9일 아침 평양성은 탈환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평양이 돌아왔습니다. 선조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주에서의 치욕적인 피난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한양과 남부지방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여송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한양을 탈환한다. 왜군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낸다. 1월 27일 벽제관 전투. 이여송의 명군 2만 명이 한양 근처 벽제관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병이 보고했습니다. 소규모 왜군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이여송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왜군 장수 다치바나 문해시계의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명군이 추격하자 숨어있던 왜군 4만 명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매복이었습니다. 조총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명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여송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부하가 급히 자신의 말을 양보했습니다. 이여송은 겨우 탈출했습니다. 명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벽제관 전투는 명군의 패배였습니다. 이여송은 신중해졌습니다. 왜군이 만만치 않다. 속전속결은 어렵다. 그는 한양 공격을 포기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월 12일 행주산성. 경기도 행주에 조선군 2,300명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권율 장군. 행주산성은 작은 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왜군의 보급로를 위협했습니다. 왜군은 행주산성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3만 명의 대군을 보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 이시다 미스나리 등 왜군 최정예 부대들이었습니다. 2월 12일 아침 왜군이 행주산성을 포위했습니다. 3만 대 2,300. 병력 차이가 13배였습니다. 왜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저 작은 성을 하루 만에 함락시킨다.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왜군이 성벽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조총 사격을 하며 접근했습니다. 권율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아직 쏘지 마라. 더 가까이 오게 놔둬라. 왜군이 화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다. 쏴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선두에 왜군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왜군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 행주 부녀자들이 나섰습니다. 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향이다. 우리 가족을 지킨다. 부녀자들이 돌을 날랐고 군사들이 그 돌을 던졌습니다. 왜군이 성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막혔습니다. 왜군은 다시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7번을 공격했습니다. 매번 막혔습니다. 조선군과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왜군은 지쳤습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퇴각했습니다. 행주대첩 2,300명이 3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입니다.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행주대첩의 의미는 컸습니다. 조선군도 왜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더욱 높였습니다. 왜군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강화 협상, 전쟁의 소강. 1593년 4월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군은 남부지방을 점령했지만 더 이상 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명군과 조선군은 평양을 탈환했지만 한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순신 때문에 바다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의병 때문에 점령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진다.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돈만 들고 얻는 것이 없다. 명나라도 지쳐 있었습니다. 6만 대군을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명나라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만력제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양측 모두 강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누가 먼저 강화를 제안할 것인가? 명나라 장수 심유경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외교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왜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와 접촉했습니다. 고니시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4월 18일 한양 용산 심유경과 고니시가 만났습니다. 강화를 논의하자. 조건이 무엇인가? 고니시가 히데요시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첫째,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낸다. 둘째, 조선의 남부 사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셋째, 조선 왕자를 일본의 인질로 보낸다. 넷째, 조선 대신들이 일본에 와서 항복문서에 서명한다.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심유경은 웃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 요구다. 명나라가 받아들일 리 없다. 하지만 심유경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에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나라에는 히데요시가 항복 의사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히데요시에게는 명나라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쪽을 속여서 평화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왜군이 한양에서 철수했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 후퇴했습니다. 부산, 울산, 진해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왜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선군과 명군은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조도 한양으로 환궁했습니다. 1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한양은 폐허였습니다. 궁궐은 불탔고 거리는 황폐했으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선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한양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세수가 없어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1593년부터 1596년까지 무려 3년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심유경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나라에는 히데요시가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곧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할 것입니다. 히데요시에게는 명나라가 화친을 원합니다. 곧 명나라 사신이 와서 당신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속았습니다. 1596년 9월 명나라 사신단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러 간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명나라 황제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사신단을 성대하게 맞이하라. 사신단이 도착했습니다. 책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서를 읽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께서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노라. 조선을 침략한 것을 사죄하고 앞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라. 통역이 끝나자 히데요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조선 침략을 사죄하라고? 이것은 책봉이 아니라 항복 요구다. 나를 패배자로 취급한다. 히데요시는 분노했습니다. 심유경이 나를 속였다. 명나라가 나를 무시한다. 다시 전쟁이다. 사신단을 쫓아냈습니다.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3년간의 거짓 평화가 끝났습니다. 히데요시는 재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1597년 1월
히데요시는 14만 대군을 다시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구장 정유재란,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1597년 1월, 재침략을 앞두고 왜군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조선 수군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문제였습니다. 왜군 장수 가토 키요마사가 계략을 냈습니다. 간첩을 보내 거짓 정보를 흘리자. 이순신을 함정으로 유인하자. 간첩이 조선에 와서 말했습니다. 왜군 장수 가토가 부산에서 출항할 것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출격하여 가토를 공격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의심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쉽게 정보가 흘러나왔다.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은 출격을 거부했습니다. 신은 출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적의 함정입니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는가? 출격하라. 이순신은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은 나라를 위해 출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면 조선 수군 전체가 위험합니다. 선조는 격분했습니다. 사실 선조는 이순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보다 이순신을 더 칭송했습니다. 선조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순신을 파직하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하라. 1597년 2월, 이순신은 체포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네가 왕명을 거역했다. 간첩과 내통한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하라. 이순신은 고문을 견뎠습니다. 신은 나라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결국 사형은 면했습니다. 백의종군을 명받았습니다. 벼슬을 박탈당하고 일개병졸로 복무하라는 것입니다. 이순신을 대신해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시기했던 인물입니다. 무능했지만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섰습니다. 원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이순신보다 더 큰 공을 세울 것이다. 1597년 7월 15일 칠천량 해전. 원균은 조선 수군 전함 160여 척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왜군 함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왜군은 500척이 넘는 대함대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포위되었습니다. 원균은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후퇴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군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조선 함선들이 차례로 격침되었습니다. 대학살이었습니다.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160척 중 12척만 겨우 도망쳤습니다. 조선 수군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이 5년간 쌓아올린 업적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선조는 경악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고?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급히 이순신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군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8월 3일,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남은 전선은 고작 12척. 부하들은 절망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끝입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군과 합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순신은 단호했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신은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무기를 수리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왜군 함대는 133척, 12대 133.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9월 16일 명량해전.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방어 거점으로 택했습니다. 명량은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물살이 매우 빠른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왜군 함대 133척이 다가왔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선봉을 섰습니다.
저것이 조선 수군의 전부인가? 겨우 12척? 단숨에 격파한다. 외선들이 밀려왔습니다. 부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장군님, 너무 많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단 한 척의 배라도 나는 싸울 것이다. 이순신의 함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외선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군님!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다른 11척도 따라 나갔습니다. 12척이 일제히 포를 쏘았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외선들은 대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빨라 조종이 어려웠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 함선에 집중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선두의 외선들이 격침되었습니다. 뒤에 외선들이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해협에 갇혔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충돌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전투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외선 31척이 격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명량대첩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은 환호했습니다. 이순신, 불멸의 영웅, 조선을 구한 장군. 왜군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순신은 인간이 아니다. 바다의 신이다. 정유재란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598년 8월,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왜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8일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철수하는 왜군을 추격했습니다. 명나라 수군과 합동작전이었습니다.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 함대를 포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이순신에게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순신이 쓰러졌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이순신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전투가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영웅 이순신 53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대로 죽음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숨겨졌습니다. 조선 수군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조선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선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이 큰 별을 잃었구나. 노량해전 이후 왜군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10장 전쟁의 끝과 상처. 1598년 12월 마지막 왜군이 부산에서 철수했습니다. 7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조선 팔도는 폐허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황폐해졌습니다. 굶주림이 만연했습니다. 도시들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한양, 평양, 대구, 전주. 모든 도시가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재가 불탔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500년 역사의 유산들이 사라졌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을 가져갔습니다. 도자기 기술자들을 납치했습니다. 금속 활자를 빼앗았습니다. 조선의 문화적 손실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노비 문서가 불타면서 신분제가 동요했습니다. 많은 노비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양반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병장과 평민 출신 영웅들이 부상했습니다. 왕권도 약화되었습니다. 선조는 전쟁 중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왕, 무능한 조정, 민심이 떠났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화폐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물물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재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다시 세금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도 가난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대외관계도 변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구원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더 깊이 종속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200년간 이어진 교류가 끝났습니다. 국교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 가족을 잃은 슬픔, 고향을 잃은 아픔, 7년간의 공포와 고통. 이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궁궐을 다시 짓는다. 도시를 복구한다. 경작지를 회복한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었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떠돌았습니다. 도적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영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곽재우, 홍위 장군은 전쟁 후 관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당파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권율 장군은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도 정치 투쟁에 시달렸습니다. 의병장들 대부분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잊혔습니다. 조선 조정은 다시 당파 싸움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잊었습니다. 서인과 동인이 싸웠습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습니다. 누가 전쟁 책임이 있는가? 누가 공을 세웠는가? 끝없는 논쟁과 대립. 국가 재건보다 권력 투쟁이 우선이었습니다. 선조는 1608년에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였습니다. 재건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의 아들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실용적인 왕이었습니다. 재건에 힘썼습니다. 경복궁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데 50년, 인구가 회복되는데 100년, 문화가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술과 지식, 약탈당한 문화재. 이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왜 조선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의 해전 승리, 의병들의 저항, 명나라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백성들의 의지. 이것이 조선을 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유도. 여러분, 7년 전쟁의 비극과 재건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장 역사의 교훈, 임진왜란이 남긴 것. 임진왜란이 끝난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준비의 중요성. 조선은 20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심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약해졌고 무기는 낡았으며 장수들은 무능했습니다. 일본의 침략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당파 싸움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산이 하루 만에 무너졌고 한양이 20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리더십의 중요성. 선조는 위기 상황에서 도망쳤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갔습니다. 왕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12척으로 133척과 싸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도망치는가, 함께 싸우는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책임을 지는가. 셋째, 백성의 힘. 관군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의병으로, 의승군으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싸웠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백성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행주대첩에서 부녀자들이 돌을 날랐습니다. 곽재우의 의병이 왜군을 괴롭혔습니다. 백성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넷째, 기술과 혁신.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활과 칼로 싸웠습니다. 기술 격차가 전쟁 초반의 패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도 혁신이 있었습니다. 거북선. 세계 최초의 장갑선. 이것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기술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다섯째, 동맹의 중요성. 조선은 혼자 싸울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명나라도 조선을 도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명나라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합니다. 고립되면 위험합니다. 여섯째, 평화의 가치. 7년 전쟁의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문화재가 사라졌습니다.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평화는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일곱째, 역사를 잊지 말 것.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당파 싸움에 빠지면 다시 비극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순신 같은 리더가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단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 혁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맹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아끼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합니다. 임진왜란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순신 불굴의 의지, 의병들의 자발적 희생, 백성들의 끈질긴 저항, 그리고 7년간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단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엔딩, 마무리 멘트. 조선왕조실록 2피 10임진왜란을 마칩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전쟁.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영웅의 희생으로, 이름 없는 백성들의 저항으로, 부산성에서 끝까지 싸운 정발, 동래성에서 순절한 송상현, 바다를 지킨 이순신,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행주대첩의 권율, 그리고 이름도 없이 싸운 수많은 백성. 그들이 조선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용기를,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임진왜란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강해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민족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